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워낙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라서 너무 혁명적인 여기다 하나 써야겠다.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것이 가 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살아갈 방향, 공부하고 살아갈 방향을 개척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질문에 대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간단할 리가 없는 경우, 간단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이거 중요한 질문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들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길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할 질문이 그래서 고맙죠.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누구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전체적인 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유튜브에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이 쓴 글이에요. 유튜브 내용 중에 배움의 바른 방향에 대한 대답을 우선 거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시대가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대라는 시대가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주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한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주 시대하고 지금 비교하면 연속국에 나 있지,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게 근대에서 탈근대로 사체가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니까 이 변화가 완전히 됐으면 또 뭐 다른 시대에 살면 되는데 변화의 도중에 있으니까 누구도 제대로 된 안내가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내가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미래를 계산해야 되는 청년층은 지금 자기 삶의 미래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출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힘들어지고 있죠. 그런 이유예요. 미래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괴로워도 지금 가난해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뭐 현실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없죠. 어느 시대에 뭐 원시 시대부터 동굴 시대부터 그랬겠죠. 항상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만연하고 그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들 이 우울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 할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 뭐에 그런 게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저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싶고요. 그 뱀의 방향을 보면, 뱀의 방향을 영상을 보면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내가 이런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가 총체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가 계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이것들이 다 어려운 건 할 수 없어요. 이 변화에 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보고 배울 수 있다. 배움의 바른 방향을. 그래서 내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시대 변화에 대처하려는 학문, 이게, 그러면 현재 학문이, 그러면 이거 해주면 되지 않냐. 뭐 전공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난처한 경지에 빠져 있다. 지금 자기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큰일 났어요. 난처한 경지에 빠져 있어. 라는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뛰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뛰어난 수준에 있지 못한 사람은 지금 자기네 분야가 난처한 경지에 빠져 있다고 얘기 안 해요. 현재는 뛰어난 수준에 있는, 그 분야, 뭐 그게 어떤 분야든 좋아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마디가 우리 분야는 난처한 경제, 난경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한국의 정치는 난처한 경제에 빠져 있다. 신문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뛰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 변화가 왕창 바뀌었으니까.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근대 사회인데, 근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 아주 좁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분야가 있었죠.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연구 방법론이 잘 작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잘 작동되니까 그 작동이 됐다고.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이러면 아담 스미스의 뭐 국부론이 뭐예요? 분업하면 된다는 거죠. 같은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지금 우리 자본주의 특징이 그거잖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뭐냐? 간단해요. 분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경제도 그렇고 국제 경제도 그렇고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아주 잘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부분의 일부만 맡아서 인류 전문가처럼 해내는 거. 그럼 되죠. 그럼 충분했다고요. 그 이상 필요 없었어. 더는 필요가 없었다고. 시? 더는 필요가 없었어. 불필요했어. 그래서 공부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거 쓸데없는 얘기 왜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세상이 어떤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가 계속 지속된다. 바뀌긴 뭘 바뀌어. 계속 지속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대학 교육이 갖고 있는 전공 분야의 학문에 매진하는 것이 방법론이에요. 뭘 그렇게 생각하냐.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잘 되겠지.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안 말리겠어요. 그런데 법학과 의학이 이 근대 대학의 학문 중에 제일 최선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근대라는 세계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과 법학이요.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로 진입하더라도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바뀌지만 전공 자체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변화도 사실은 세부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의학과 법학 그 내부에서도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데에서도 그걸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세부적인 변화를 공부를 해야 돼. 그 사람들도. 그 공부가 작은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영문학자인데 무슨 이런 걸 아십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의학과 법률 분야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지 보여줄게요. 병원이죠. 대학병원. 가면 영상의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영상의학과가 꼭 있어요. 1층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체혈실 있고 피 뽑는 데하고. 체혈실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MRI, CT 찍는 데예요. MRI, CT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 자기 공명장치로 해갖고 그다음에 신체 내부의 변화를 촬영해서 사진이 나와요. 그럼 사진으로 이제 질병 여부, 특히 암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뼈가 부러진 거 정도 찍히고 그 나머지는 잘 안 찍혀요. 그래서 이게 꼭 가면 이게 비싼 기계인데 돈도 좀 요새는 보험이 돼서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내요. 뭐냐 영상의학과는 그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 사진이 완전히 뚜렷하게 여기 암 있어요. 암하고 딱 암이 발표하겠어요? 흐릿한 사진이란 말이죠. 거기서 암의 발명을 암시하는 흔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뭐 허옇게 보이는데 그게 예를 들면 동그란데 동그라면 그거는 암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종양. 그러니까 그냥 종긴한 거예요.
근데 그 뭔가 뭉쳐 있는데 그게 뾰족뾰족하다. 그럼 그걸 보고 암이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르르 동그랗게 그렇게 암세포가 자라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이제 눈으로 읽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의학과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영상의학과에서 암 얘기하면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작으면 안 보여. 두 번째, 영상과에서 보는 사람이 졸면 안 보여. 아니면 밥 먹고 졸려오는데 잠깐 지나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 못 봤다. 왜냐면 건강검진할 때 무수히 많이 보니까. 그런 전설 들어봤죠. 몇백만 원 주고 건강검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 사기 나왔다. 못 본 거예요. 눈을 피곤하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AI는 1mm까지 찾을 수 있겠죠. 사람 못 찾는 거. 영상의학과 고민이겠죠. 의학은 안 없어지겠지만 사람 고치는 거니까 몸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변화가 이렇게 오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분야도. 초보 변호사가 뭐 했는지 아세요? 맨 처음 표본 변호사가 되면 그럼 업무가 뭐냐면 소속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 법률 자료에서 그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명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런 잘못 봐준 게 있어. 그거 찾으면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네 선배가 이렇게 봐줬다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화에 보면 밤새워 일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다니고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뭐 한 거겠어요? 이거 한 거야, 이거. 영화에 옛날에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애가 더 잘하겠죠. 집어넣으면 단어만 치면. 그죠? 조현병 치면 조현병에 관한 법률 뭐 한국 거만 있겠어요? 전 세계 거 다 뒤집어 올 수 있겠죠? 뭐 한국 변호사들이 전 세계 언어를 다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핵심 직종이었단 말이죠. 안전한 직종일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도 탈근대 시대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반복 작업하는 거. 기계적인 반복 작업은, 그지? 기계적인 반복 작업은 옛날에 많이 했었죠. 이게 직장이라는 데가 소위 직장이라는 곳에서 주로 하던 기계적인 반복 작업은 육체적인 경우 로봇이, 그지? 정신적인 경우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이거 거의 확실해요. 자기 업무가 소위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다. 이러면 그 직업을 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게요. 지금 소위 전공이라는 곳에서 어?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교육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대사회 지금 근대사회의 교육제도는 응? 기계적인 반복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응? 인재를 훈련하는 것이 목표였기. 1차. 그렇단 말이죠. 이거 다들 황당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런 근대사회가 아니라 바뀐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참고한 자료나 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글에 자주 등장하는 포스트 모던, 근대사 상등과 같은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 질문에 그 같은 종류, 같은 얘기인데 어떤 공부를 하고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근대 탈근대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파악한 채로, 제 시대를 파악한 채로 제 자리를 정하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죠? 지금 시대가 아닌 것 같고 제 시대가 어디냐 이거지. 역사 공부가 필요한 걸까요? 문학이나 철학이 필요한 걸까요? 나름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하죠. 아직 방향을 모른 채로 그죠? 마구 제 자리를 이거 굉장히 정확한 너무 정확한 자기 판단이에요. 제 자리를 뛰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정말 맞는 소리죠. 책 몇 권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탈근대,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런 질문 정말 반가워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내가 지금 기존의 연구 체계에 대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공부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길에 대한 길잡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문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작년 6월부터 개설해서 다양한 그 자료들 등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문학 전공자니까 그다음에 뭐 그거 아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야를 처음에는 영화나 시에서 시작했지만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고 있어요. 이해가 이런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채널 중에서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이나 이교수의 에세이 읽기 등 다양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는 거죠.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지금 그러면서 이게 근대에서 탈근대로로 전환하는 게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경고. 이 수록 내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대중을 위하지 못하냐? 우선 탈근대 시대를 선도한 지도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먼저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이게 쉽게 또 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중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위에서 이런 고민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대중으로 살기 싫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육 과정이고 어려운 얘기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앞에서 문제가 뭐냐면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그것도 대부분 괜찮은 학자들이 방향을 잃고 난처한 현실에 빠져 있는 걸 고백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학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그런 아주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해했고 어디까지 틀렸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번역돼 출간된 책들 중에서 비판적으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우는 이 교수의 책 읽기 시리즈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리즈가 많아요. 탈근대라는 새로운 세계. 전부 다 짐작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맞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체계를 만들려고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경우는 드물겠죠. 예술가들이 먼저 하죠.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홍상수 감독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 하니까 홍상수 감독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읽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 총체적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 없는 학교론 내가 지금 하나만 시리즈를 예를 들고 있는데 다 설명하려면 시리즈가 뭐 20개가 훨씬 넘죠. 거기서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류학도 있고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문학, 경제학, 정신의학
굉장히 다양한 분야, 생물학도 있다, 참. 생물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분야를 다 섭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 모든 분야에서 다 난처한 경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이 공부하고 더 깊게 알고 싶은 분야가 생겼죠. 그 사람들이 다 책을 쓴 사람들이니까 책들에 대한 더 소개거든요. 전부 다 거의,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답변을 쓴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 답변을 쓴 바로 직후에 더 브레인 인 러브라는 테드 아시죠? 이거 테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헬렌 피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우리나라에도 헬렌 피셔의 책들이 여러 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전문가고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브레인으로 그 MRI 아까 했던 거 있죠? 그 MRI로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뭐 세계적인 저자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게 지금 내 트랜스크립션을 쭉 적어놨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왜 이걸 했냐면 이걸 보는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어, 사랑에 관한 뇌 fMRI라고 그래요. F가 뭐냐면 움직이고 있는 데를 막 찍으니까 작동하는 거죠. fMRI, 펑셔널 MRI라고 그러는데 MRI 결과로 어, 결과를 설명하는 테드 강연이에요. 나는 이 강연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강연을 가서 보시면 분명히 과학적 실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보고하는 내용을 보시면 시청해 보시면 이 헬렌 피셔가 엄청나게 많은 시 구절 인용하고 있어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헬렌 피셔가 뇌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새로운 시대, 팔근대 시대가 왔으며 그것을 연구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거를 인식하는데 기존의 과학이라는 게 뭐 시가 과학에서 했겠어요? 그죠? 시적 상상력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니까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으로 과학을 과학적 연구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이걸 테드 강연을 보세요. 보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탈근대 시대가 왔는지 아는가? 요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뭐냐면 요거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할 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 강연은 부드럽게 설명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그 강연을 보거나 들은 다음에 다시 봐도 돼요. 사랑을 드라이브, 욕동이라는 탈근대적 정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근거예요. 욕동이 뭔지 또 궁금하죠. 탈근대적 정동. 탈근대가 뭔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요 설명을 하나만 더 하고 대답을 끝낼게요. 그 탈근대 용동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이미 했어요. 어디에 했냐? 이 참고자료 두 번째예요, 이게.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25번이 있어요. 이건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The Meaning of Anger예요. 분노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중간을 생각하고
분노의 의미를 설명할 때 분노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세요. 가서 보세요. 여기서는 살짝만 설명하는 거죠. 본능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지? 본능적인 니드라고 그러는 거죠. 욕구, 니드. 영어로 이걸 니드라고 하죠. 니드. 니드로서의 분노가 있어요. 동물도 있는 거죠. 동물도 있고. 그래서 아기를 공격해서 다치게 한 개를 살처분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최근에. 왜 못했냐면 애를 공격했는데 그것도 죽을 뻔하게 공격했는데 왜 못 죽이냐? 개의 행위를 분노라고 정의할 수 없으니까요. 개의 행위는 인간의 분노하고 다르다고. 인간적인 분노로 해서 야, 너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니들란 말이죠. 본능적인 건데 걔가 본능적으로 그런 그 착한 보니까 착한 개다 이거지. 그래서 못 죽였다니까. 근대 사회의 분노가 뭐냐면 이때는 뭐였냐면 이건 디자에서 하는 거야. 욕망에서. 응? 이건 욕구, 이건 욕망이라고 번역하죠.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분노 뭐예요? 정치적인 저거 뭐지? 그 욕구, 욕망, 그다음에 돈, 뭐 성적인 욕망,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근대 사회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탈근대 사회의 분노는 어,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그게 이 글의 중요한 쪽점에 욕동이라고 엉뚱한 이름을 붙였는데 욕동은 뭐냐면 이걸 설명한 게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그걸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환자를 설명해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알 수 없는 분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건 그냥 혼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신과의 최첨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욕동은 뭐냐면 욕망인데 뭐 같은 욕망이냐면 욕구 같은 욕망이에요. 욕망은 예를 들면 디자이어 같은 경우는 난 돈이 많이 필요해. 나는 똥 핸드백이 필요해. 핸드백을 찾으면 욕망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 욕동은 욕구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수면욕은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죠. 그런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돼버린 욕동. 그게 탈근대 시대의 분노고 탈근대 시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아까 말한 헬렌 피셔고 그래서 그 헬렌 피셔가 그걸 설명함으로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또 하나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지금 헬렌 피셔가 이 강의를 왜 나왔겠어요? 이거 왜 나왔겠어요? 강의를 왜 나왔냐면 헬렌 피셔가 강의를 나온 이유를 어, 곧 우리나라의 헬렌 피셔의 The Brain in Love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오겠죠. 근데 주제는 뭐야? 주제는 여기 있어요. 사랑은 기존의 욕망이 아니라 욕동이다. 라는 거를 뺑뺑 돌려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을 거예요.